조금 반등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세가는 여기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럼 전세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방을 지지하겠죠. 맞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경매만 13년 넘게 하신 대표님께서 또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면 시장의 경제 전문가라기보다는 투자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대표님은. 자, 올해 1분기 수도권 부동산 시장 집값 올랐나요, 떨어졌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이제 벌써 5월 중순이잖아요. 요즘에 최근에 어쨌든 뭐 경매 교육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일반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상황인지.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 이렇게 경제 전망을 자주 하거나 맞출 자신도 없고요. 뭐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아무래도 현업에 있다 보니까 좀 돌아가는 시장을 그나마 좀 빠르게 알 수 있는 편이에요. 그렇죠. 네. 지역별로 물론 온도 차이는 있지만 올랐다기보다는 그냥 많이 회복되었다. 저는 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내가 사는 집은 거래 여전히 안 되고 안 올랐는데 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뭐 특히 예를 들면 서울이라 하더라도 노도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네. 특히 이 지역들은 사실 영끌 수요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은 외부 이슈라든지 금리 변화에도 좀 출렁출렁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지역은 회복 추세가 조금 더딘 편이고 또 금리에 상관없이 뭐 수요가 탄탄한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뭐 15억 초과는 대출이 안 나오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들은 거의 전고점을 회복 중에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집값이 조금 회복은 했다라는 건데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부동산 거래량은 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듣기로 뭐 거래량은 작년 대비는 살아난 걸로 좀 알고 있긴 한데. 맞아요. 지금 거의 한 1년 7개월여 만에 거래량이 4천 건을 넘어섰어요. 이게 지금 2021년 8월 이후에 2년 반 만이에요. 2년 반 만에 월 4천 건을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우리 한참 적을 때가 2023년 11월, 12월 이때 막 2천 건이 채 안 됐어요. 다들 막 집이 너무나 안 팔리고 심지어는 보러 오지도 않고 되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거래량도 많이 회복을 했고 근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5월이잖아요. 5월이 전통적인 또 성수기도 아니에요. 그렇게 비춰봤을 때 저는 이 거래량이 일시적이진 않을 것 같다. 조금 반등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 성수기는 보통 언제예요? 지금도 비수기고 여름에도 사실 뭐 7, 8월 이때도 사람들이 거의 돌지 않아요. 그럼 휴가가 보통 끝나고 추석 때 되면 뭐 이렇게 친지들 모이잖아요. 이래서 뭐 또 집은 샀니 결혼했니 하면서 보통 보면은 이제 뭐 9월, 10월 요때가 11월 요때가 성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거래량은 4천 건을 회복했지만 매물이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거는 매도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집값 하락한다고 하락론자분들은 얘기하시던데. 맞아요. 매물이 실제로 이제 수도권 일부 그리고 지방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매물만 매물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또 시장에 나올 매물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대부분이 다주택자 매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역별로 분명히 더 양극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서울 핵심지나 뭐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 이런 뭐 지하철 노선이 짱짱하게 들어가 있는 지역들은 매물이 생각보다 내가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 종류의 매물은 그리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는 좀 쉽게 사기 힘들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강남 3구는 보면 어떤데요? 강남 3구 보면은 지금 송파 같은 경우는 서울 여러 개 중에서 거의 거래량 2위거든요. 왜냐면은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3구 이제 송파구 제외하면 서초 강남구잖아요.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락기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거의 한 13개월 동안 거의 최대 평균 한 25%에서 많게는 30%까지 호가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실거래가도 그렇고요. 근데 일단 서초구부터 볼게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거의 평균 하락률이 20%가 채 안 돼요. 한 15에서 16%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금액으로 보면 크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서초구 국민평형 30억이라고 치면 15%면 4억 5천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4억 5천 정도가 실제로 하락을 했던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고점에
어느 정도는 올라가고 있다. 네. 시세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네. 네,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남도 마찬가지예요. 강남도 서초구보다는 하락폭이 상당히 컸거든요. 근데 강남 서초 이 수요를 보면은 보통은 우리가 고가잖아요. 집을 살 때 전세가 대비 매매가 차익, 갭이라고 하죠. 갭 투자를 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강남 서초는 이미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대부분 갈아타기를 위한 실수요란 말이죠. 근데 이 실수요가 생각보다 탄탄합니다. 물론 이렇게 반론할 수 있어요. 지금 다 경기도 어렵고 금리 올라가 있고 아무도 뭐 집 안 산다고 하고 그런데 물론 대부분의 지역이 그렇지만 이런 또 강남 3구 같은 지역은 생각보다 수요가 탄탄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보통은 내가 강남 서초 살다가 갑자기 뭐 강북이나 뭐 영등포나 강서로 갈까요? 더 좋은 입지로 가려고 하겠죠, 대부분. 그렇죠. 그런 수요가 늘 잠재 수요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파트를 좀 속된 말로 잘못 사서 고생하는 시기에 사람들이 대부분 어느 때 샀냐면 2020년 이후에 샀습니다. 21년, 22년 샀던 분들이 가장 사실 어려운 시기를 겪는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하지만 2016년 말부터 17, 18, 19년 요때 산 분들도 있거든요. 이 분들이 무려 한 20만 가구가 넘어요. 20만 가구가 넘어요. 그러면 이 수요들이 결국은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도 최소 2배에서 2배 반 정도는 오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분들이 지금 한 6년에서 6, 7년 보유를 했는데 네. 결국은 상급지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수요이고 어느 정도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면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늘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요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수요를 받치기 위해서 공급이 잘 일어나주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뭐 아시다시피 공사비 급등 문제부터 해서 공급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고요. 실제로 2024년, 2025년 서울은 공급량이 10,000몇 세대밖에 안 돼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핵심 지역은 좀 따로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25년, 6년 공급의 서울 입주 물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오른 회복한다는 얘기 하신 분들도 있고, 또 하락 얘기하신 분들은 아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통계에 잡히지 않은 공급들이 있어서 집값 하락을 더 부추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요. 근데 공급은 이미 저도 여기 오기 직전에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부족이 맞아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실 이해를 잘 하지 못하겠고 우리가 수요는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 심리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하지만 공급은 얼마든지 우리가 데이터 보면 나오는 거거든요.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24년 1분기죠. 1분기 민간 부문 주택 인허가 실적이 74,000 가구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한 7년 동안 공급된 것보다 거의 30%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게. 네, 상당히 줄어든 수치고요. 더 큰 것은 공공부문입니다. 공공부문은 민간보다 훨씬 더 많이 90% 정도 급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 7,200여 가구에서 뭐 한 600 몇십 가구 급감을 해서 이거 지금 결국은 공급은 뭐 민간과 공공에 합쳐져서 나오는 건데 지금 뭐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럼 착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착공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착공이 안 되고 착공이 안 되면 입주 물량 자체가 2, 3년 뒤에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네. 지금 그런 수순으로 이미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서울 단지 웬만한 좀 살만한 단지들 있잖아요. 한 1,000세대 정도 되는 단지들 보시면 전세 매물이 단 한 건도 없는 단지들이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심지어는 월세 매물도 없어요. 물론 매매는 있습니다. 매물들은 있지만 전월세 매물들이 1,000세대가 내외의 단지가 한 건도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전월세가 매물이 왜 없는 거예요? 당연히 수요 공급의 원칙인데요.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주용 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아파트 대체재인 일반적으로 뭐 빌라,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빌라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금 전세 사기라든지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서 사람들이 빌라 포비아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너무 이게 들어가기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어느 정도 수요를 상쇄를 해준 거예요, 그동안 시장에서. 근데 지금은 그런 수요들이 다
아파트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공급이 따라가 주면 되는데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아파트로 가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 집값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매매가는 나중 문제고요. 적어도 전세가는 여기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럼 전세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방을 지지하겠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하방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주택자분들이나 1주택자분들이 네. 이런 내 집 마련에 대한 시기를 재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저는 전세가가 더 올라가기 전에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떨어지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아직까지는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런 뭐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라든지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미 1, 2, 3월은 실거래가 지수 보면 상승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일시적이라고 판단하던지 그 수치는 미미하거든요. 아직 미미해서 아직 와닿지 않을 뿐이고 이제 제 생각에는 한 2분기 넘어서고 가을쯤 되면은 조금씩 우리가 뉴스에서 이제 그런 상승에 관한 기사들을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많이 접할 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의 가장 전문 분야의 부동산 경매 시장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경매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앞으로 하락을 얘기하는 징표 중 하나라 얘기하신 분들도 있던데. 맞아요. 실제로 경매 매물을 한번 볼까요? 전국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 경매 건수가 여기 보시면 2,955건, 3,000건에 육박하고요. 네. 빌라는 3,3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는 뭐 상가,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뭐 1,700건, 500여 건 되고요. 지금 이제 수익형 부동산 대표적인 거죠. 지식산업센터도 140건이 넘어요. 네. 제가 13년 넘게 하면서 이 수치를 거의 처음 보거든요. 네. 거의 주거용만 해도 한 6, 7천 건이 넘는 거예요. 뭐 단독 다가구까지 하면. 엄청 많은 건가요? 엄청나게 많은 거. 이게 불과 4, 5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 2,000대 한 중후반이었고요. 네.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2,000대 초반이었어요. 아파트 경매만 봤을 때만 해도. 근데 많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이렇게 2,800건에서 3,000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최근은 많이. 근데 이제 눈에 띄게 늘어난 건 확실히 빌라입니다. 빌라 건수가 지금 보통 경매가 들어간다고 하면 은행에 이자를 내지 못해서 이제 경매 신청이 들어오고 임의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 최근 늘어난 거는 전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돌려주지 못해서 강제 경매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폭증을 했고, 물론 실질적으로 임차인들이 이제 요즘에 워낙 허그 보증보험을 들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드물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건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 게 집값 하방에 압력을 좀 주지 않을까요? 물론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지역을 서울 내에서도 좀 달리 보셔야 되고요. 지금 노도강과 다른 지역의 흐름이 다르듯이 지금 그러니까 회복 속도의 차이인 거예요. 회복 속도의 차이가 있는데 경매로 나온 집들은 물론 서초 강남도 매물들이 나오긴 하지만 생각보다 막 다이나믹하게 매물이 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향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파트 경매 건수가 뭐 3,500건, 4,000건 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거의 최근 1년 동안 맥스가 3,000건이에요. 이거보다 더 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뭐 최근 유럽도 그렇고 약간 미국이 내리지 않더라도 우리 마이웨이로 가겠다는 그런 시그널도 보이고 해서 금리가 여기서 더 오를 것 같진 않아요. 그랬을 때 지금이 피크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락장에서 보통 경매에 빛을 발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전문가 입장에 보셨을 때 지금 경매해도 되게 좋은 시기인가요? 지금 안 하면 경매를 언제 할까요? 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뭐 제가 투자를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 뭐 회사 구성원들도 그렇고 거의 지금은 어떤 시장이냐면 보통은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 투자를 나눌 수 있는데요. 사실 초보분들이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긴 쉽지 않아요. 뭐 하셔야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정도란 말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은 아파트를 사서 내가 싸게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비과세입니다. 그냥 2년 보유하다가 팔면은
그냥 세금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간이죠. 2년 동안 내가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시기냐면 좀 매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싸게 낙찰받아서 단기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런 것들을 뭐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일단은 빌라 매물이 많으니까 빌라를 좀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잔금 납부가 4월 15일이면 한 달이 채 아직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뭐 최근 것들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감정가가 약 3억입니다. 그렇죠? 3억, 2억 9,800. 근데 낙찰은 한 2억 1,200 정도 낙찰을 받았어요. 한 70% 정도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서 대출은 1억 9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90% 대출을 받은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집은 그렇게 대출 안 나오잖아요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실투자금은 약 한 3,5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물론 지금 한 달도 안 된 거기 때문에 팔진 않았어요. 바로 이제 매도를 할 예정인데 예상 순이익이 한 1,5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매각 시점을 한 3개월 정도 내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뭐 1,500을 3달로 나누면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는 되잖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투자금이 많이 들어갔냐? 사실 뭐 3, 4천만 원 정도는 물론 큰 돈일 수 있지만 그래도 뭐 모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직장인 입장에서도. 네. 그랬을 때 저는 뭐 나쁜 수익률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유효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웬만한 집들은 전세가가 너무 올라가기도 했고요. 네. 빌라는 오히려 전세 거래가 정말 어렵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차라리 월세로 가든지 아니면 그냥 안전하게 내 집 마련으로 가든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감정가가 3억대인데 제가 이제 한 2억 한 3,200 정도 낙찰을 받은 거거든요. 보시면 대출은 1억 9,500 받았습니다. 그럼 실투자금이 어느 정도 계산이 되겠죠? 2억 뭐 3,200에서 1억 9,500을 빼고 근데 인테리어 비용이 한 5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투자금은 약 5천만 원. 근데 이거는 이미 매도까지 했습니다. 제가 요거 블라인드 처리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등기부를 떼보시면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다는 게 다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순이익은 한 2,100 정도 돼요. 네. 이거는 세전이 아니라 이제 세후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5천 들여서 2천만 원 세우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직장인 분들이면 이만큼의 부가 수입이 내 연봉에 붙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쁘지 않은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렇게 복귀를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작년, 재작년 사례들이 아니라 불과 지금 얼마 안 된 최근 것들 제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장이다. 그럼 이제 아파트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아파트를 당연히 추천을 드리는데요. 아파트는 수익을 남기기가 아주 쉽지는 않아요. 저는 실수요,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제가 좀 그 핵심 지역은 지금 회복 수준이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실제로 낙찰받은 서초구 아파트인데 이렇게 감정가 대비해서 뭐 23억인데 20억 넘게 이렇게 낙찰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송파 같은 경우 뭐 강남 3구긴 하지만 소형 아파트거든요. 이거 전용 15평인데 이렇게 보시면 23명씩 입찰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아직 잔금도 안 낸 사건입니다. 그리고 신반포 잠원동에 얘는 좀 고가 아파트죠. 고가 아파트고 오래되기도 했고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13명씩 입찰하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97%에 가깝죠. 네. 그래서 이 경매 시장이 왜곡되기가 어려운 게 적어도 입찰하려면 보증금이 몇 억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어떤 이런 행위를 통해서 왜곡될 여지가 있어요. 근데 경매 시장은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투자하기 전에 이런 이제 경매 시장을 좀 살펴보는 측면이 있죠. 네. 그러면 지금 경매로 할 수 있는 게 뭐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시기에 좀 추천하는 상품 어떤 거예요? 뭐 빌라, 뭐 상가, 오피스텔, 지산, 아파트. 그쵸. 많은데 저는 어느 정도 부동산 공부가 좀 되신 분들과 초보자분들을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공부가 좀 내가 됐다 하시는 분들은 금리 하락의 수혜를 받는 부동산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상가는 좀 더 고수의 영역이긴 합니다. 상가는 좀 아직까지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요. 두 개를 위주로 좀 직주 근접된 사무실 수요가 있는 가장 좋은 곳은 사실 성수 문정이에요.
성수동 문정동의 지식산업센터를 굳이 경매가 아니더라도 금매로 매입하시면 금리 하락기에 수혜를 보실 수 있을 거고, 뭐 가성비로 접근을 하시자면 뭐 구로가산, 강서, 영등포 일부 지역 이런 쪽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반대로 내가 초보자다, 이런 것들은 내가 공실 리스크도 감당할 자신이 없고 또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빌라 매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만큼 싸게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주거용 부동산을 통해서 이런 수익을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지산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지금 집값이 어쨌든 하락했던 시기가 2년 정도 있었잖아요. 지금 1년, 2년 동안에 지산인이라든가 오피스텔 집값들은 좀 떨어졌는지도 궁금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 오피스텔, 지상, 공업빌딩 지금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이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부동산 종목이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아파트는 생각보다는 빠르게 올랐다는 게 아니라 지금 회복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는 여전히 깊은 터널에 잠겨 있는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곳에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금리 수준이 저는 빠르면 그래도 올해 뭐 8월, 9월께는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베팅을 하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어요. 여의도에도 브라이튼 여의도 오피스텔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정말 많거든요. 서울, 뭐 경기, 뭐 할 거 정말 많은데 굳이 내가 오피스텔 투자를 해야 된다면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그냥 흔히 얘기하는 하이엔드 있죠. 이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말씀하신 그런 여의도의 오피스텔들, 작은 게 그게 9평, 실평수가 9평이고요. 큰 거는 13평인데 한번 여쭤볼까요? 한번 김 작가님의 감을 여쭤보겠습니다. 전용 9평짜리 그 IFC몰 앞에 있는 오피스텔이거든요. 월세가 얼마일까요? 월세 9평 전용? 예. 근데 신축이잖아. 신축이에요. 신축이면 제 생각에는 한 120에서 50? 150? 왜냐면 제가 전용 9평 오피스텔 살아봤거든요. 그래요? 제가 물론 100 정도였는데 그게 좀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제 생각 150? 180? 역시. 더 비쌀 수도 있겠다. 이게 비슷한 평형까지 살아보셔서 상당히 지금 근접한 수치로 맞추셨거든요. 100m는 아니야. 네, 지금 보증금 3천에서 5천에 180만 원 수준입니다. 예, 보증금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죠. 달라지긴 하지만 다시 여쭤볼게요. 조금 평수 올려볼까요? 그 위에 평수가 실평수 13평짜리가 있어요. 월세가 얼마일까요? 실평수 13평짜리 제가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도 대충 혼자 살 때 저한테 10평도 너무 큰 평수였기 때문에 13평이면 전용 13평이면 그래도 좀 큰 편이니까 사실 오피스텔 치고는 분리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도 한 여의도 또 좋은 입지가 하니까 200? 200? 200이 좀 넘지 않을까? 아까 9평이 180이라 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300 이하로 매물이 없습니다. 느낌 오시나요? 네. 거기다 보통 뭐 310? 뭐 여기서 부가세 별도 관리비 하면 최소 내가 13평짜리 오피스텔의 모음을 여의도에 누이려면 300만 원 중반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브라이트 여의도 오피스텔이 2019년에 849가구 모집했는데 2만 명이 몰려서 26대 1 정도 화재 모았는데 그 당시에 분양당시 평당 4,300 정도 했어요. 그때 뭐 비싸다는 얘기 나왔는데 너무 많았죠.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은 그때 사신 분들 다 한바구음을 짓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사실 뭐 4년 후의 일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지만 당시에는 비싸다는 얘기들이 실제로 많았고요. 지금은 또 비슷한 입지에 4천대 오피스텔 분양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임대가가 그러니까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이런 그 핵심지의 거주 인프라를 누리려고 하면 생각보다 거주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내 집 마련을 무작정 미루는 것도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가 굉장히 뭐 많다는 얘기도 있던데 얼마나 있고 부동산 PF 문제 여전히 좀 위험하다는데 어떤가요? 사실 가계부채 문제는 오늘 어제 문제는 아니었죠. 계속해서 부채는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돈이 시중에 계속 풀려서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이고요. 다만 그거를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가게나 기업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실제로 연체율이 조금 올라가긴 했어요. 이거는 이제 시중은행보다는 이제 사업자 대출 주로 그 후순위 담보 대출을 해준 저축은행들 연체율이 많이 올라가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비상이 걸려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 큰 것은 사실 PF 쪽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PF 부실이
조단이에요. 그 저희 거의 뭐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 이런 데서 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세 군데 합쳐서 지금 거의 10조 이상의 손실을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말이 10조지 이게 엄청난 숫자거든요. 근데 그나마 증권사는 제가 지인들이 좀 있어서 물어봤더니 먹거리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나은 편인데 문제는 이제 뭐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이라든지 또 관련된 시행사들은 매우 그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실제로 지금 메이저급 시행사들의 인력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의 뭐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0조를 넘어섰어요. 상당히 좀 위험한 수준이고, 근데 여기서 손실액이 보통 13조 이상 예상을 하니까 10% 이상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터진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우량 저축은행들도 좀 위험의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올해 금리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사실 계속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부동산 시장엔 당연히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올해 1분기에 뭐 금리 내려갈 수 있다. 올해 뭐 금리는 3번쯤 할 수도 있다. 뭐 시장 기대는 뭐 7번 할 수도 있다 했는데 현재 5월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죠. 잠깐 무소식이고요. 네. 뭐 맨날 뭐 소비자 물가지수 살피고 고용지수 살피면서 오매불망 바라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금은 아직까지 명확한 시그널을 연준에서 주지 않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고금리, 현재 고금리가 단 한 번도 우리 이렇게 단기간에 급격히 올라가서 이렇게 지속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이 지게 됩니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소득은 그대로인데 이자 지출 비용이 높아지니까요. 결국은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외식비부터 뭐 학원비 차차 줄여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금리의 내수 부진이 여전하니까 저는 이대로는 오래 가기가 쉽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제 내피셜이긴 하지만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가 너무 그쪽만 바라보기보다는 뭐 조금 물론 현실적으로 쉽진 않겠지만 저는 올해 그래도 3, 4분기에는 금리 인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될 수밖에 없고. 안 되면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자영업자분들뿐만이 아니라요. 일반 국민들도 다 힘들 수 있죠. 네, 금융권 부실부터 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거를 이제 모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대로는 오래 가기 어렵다. 자, 그러면 혹시나 향후 부동산 시장 하락 가속화시킬 수 있는 위험 신호는요? 뭐가 있을까요? 하락이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제 뭐 폭락한다, 하락한다 이거를 논할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이제 회복이 좀 더디게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럴 수는 있어요. 갑자기 뭐 미 연준에서 스탠스를 바꾼다든지. 그건 뭐. 외부 충격이니까요. 네네. 예, 그러면은 블랙스완 같은 거죠. 네. 블랙스완 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는 이제 미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고 투자를 하는 편인데, 얘가 뭐 말도 안 되게 또 5% 넘게 올라가고 하면은 항상 부동산은 어쩔 수가 없어요. 수익률에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수익률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나마 부동산 시장에 조금 온기가 도는 것도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내려왔어요. 내려온 상태이고, 특히 이런 뭐 전세가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부동산 하방 지지선을 약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특히 지방 일부 지역은 여전히 전세가가 반등은커녕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런 지역은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